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여성과학인들, 공학인들 분 앞에서 이렇게 서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되게 기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뭐 다양한 이유 과제에 참여도 하고 뭐 리드도 하고 제안서 작성에 리드도 하고 이제 참여도 이제 다양하게 하면서 제가 이제 쌓은 경험들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공유를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됐고, 권은환 회장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EKC에서 이제 처음 뵀는데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여성 과학인 협회가 있는지도 사실 몰라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처음에 들었고, 이렇게 이런 협회가 있다는 사실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럽 전체에서도 그 여성 공학인이나 여성 과학인들에 대한 참여를 인커리지하고 있고, 그거를 거의 되게 맨데토리화 하려고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수업할 때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 여성 과학자, 여성 공학인들 수가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이제 다양한 그 여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도 되게 인커리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반갑고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그 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스케줄은 첫 번째로 이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건데, 이 내용은 아마 많이들 들으셔서 이미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라이즌 유럽 과제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 제안서 작성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좀 팁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 과제에 이제 몇 번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호라이즌 유럽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만약에 여기 이제 다양한 분들께서 그 국내 과제에 좀 경험이 많으시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2009년도에 서울대학교 기계항공우주공학부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바로 덴마크의 위소라는 내셔널 랩에 그 윈드 에너지 쪽에 사이언티스트랑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덴마크에서는 지금 내셔널 랩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덴마크 2009년에 갔을 때 2008년에 정책적으로 모든 내셔널 랩을 덴마크에 있는 대학들이랑 다 통폐합을 시키는 과정이 시작이 됐었고, 제가 갔을 때도 내셔널 랩이었지만 그 대학 산하에 있는 국책 연구소 기관으로 이제 변형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아예 모든 내셔널 랩이 다 없어지고 이제 대학으로 합쳐지면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부교수로 타이틀이 바뀌고 계속 2018년까지 근무를 했었고, 2018년에 뭐 영국에서도 좀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국의 러버라는 대학에 이제 정교수로 오퍼를 받아서 2년 정도 살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덴마크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다행히 제가 일하던 곳에서 다시 또 정교수 포지션을 주셔갖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풍력발전기와 관련돼서 좀 다이나믹스 쪽이랑 블레이드 설계랑 요즘에 이제 V식 풍력 발전 쪽에서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랑 리뉴어블 에너지 쪽 관련돼서 많은 연구와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스칸디나비아 과협 회장직을 맡고 있고, 스칸디나비아 과협은 좀 특이하게 한 국가가 과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3개국 스칸디나비아 3국가가 연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로서 이제 회장이 2년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덴마크에서 이제 제가 하고 2026년이 되면 이제 노르웨이로 넘어가서 노르웨이에서 회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스웨덴, 그다음에 덴마크 이렇게 3개국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이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주내원국이 가입이 되었고, 그러면 호라이즌 유럽이 뭔지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호라이즌 유럽은 이제 세 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러 1, 2, 3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필러 1, 2, 3에 다 참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준회원국의 그 지위가 아니고 그냥 그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NRF에서 그 매칭 펀딩을 줘서 이제 거기를 그 돈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지,
EU에서 이제 바로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할 수 없었고, 다만 그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뭐 유레카 프로그램이랄지 이 필러 3에 해당하는 저 이노베이티브 유럽이라 해서 약간 좀 인더스트리가 유럽에 이제 그 진출할 때 도움이 되는 뭐 유레카 프로그램이랄지 뭐 그런 다양한 인더스트리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필러 1, 2에 대한 거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필러 1도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개념으로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매칭 펀딩을 받아서는 들어가는 게 여전히 가능하고, 이번에 이제 준 회원국이 되면서 이제 저희에게 장점이 되는 것은 이제 필러 2가 이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이제 여기에 유럽 국가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동일한 지위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메인 코디네이터 역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베네피셔리라고 그래서 그 과제에 참여를 해서 이 과제가 선정이 되면 유럽으로부터 직접 펀딩을 받아서 과제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어소시에이트 파트너는 법적으로 바운드되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얼마를 내고 우리가 들어갈게,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를 해주면 그 돈만큼 우리가 뭐 회사면 회사에서 펀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NRF에서 펀딩을 받아서 이제 들어갔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냥 다른 유럽 국가와 동일한 지위로 이 필러 2에 대한 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과제에서는 베네피셔리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필러 1이랑 필러 3는 그 베네피셔리로 참여가 불가능하고 어소시에이트 파트너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참여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러 1은 보면 이제 Excellent Science라 해서 약간 좀 Fundamental Research, 그 다음에 이제 PhD 프로그램이나 포스닥을 그 하이어링해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마리 큐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여전히 우리나라가 어소시에이트 파트너로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제가 최근에 한 무슨 광고인가 뭔가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ERC 참여를 하는데 되게 인커리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필러 1에 참여가 안 되는데 어떻게 ERC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ERC는 이제 인디비주얼 리서치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NRF처럼 그 여기 그 다양한 연구자분들이 NRF에서 이제 개인 펀딩 많이 신청해서 하시잖아요. 뭐 기초 연구 아니면 뭐 중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ERC도 이제 그런 개인 연구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프리스티지한 거고 되게 받기 어려운 연구고 그 과제고, 보통 이제 이 단계가 포스트닥 그랜트부터 그 다음에 이제 얼리 커리어 리서처, 그 다음에 약간 중견,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태블리시된 이렇게 각각 4개의 필러가 4개 단계가 있는데, 이게 ERC 그랜트를 처음에 따기 시작하면 포스트닥부터 따기 시작하면 거의 고속도로에 안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프리스티지하고 내가 다음에 리서치 커리어를 디벨롭할 때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제가 제 CV에 ERC 그랜트를 받았다는 것만 있으면 되게 큰 뭐라 해야 되죠?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ERC 그랜트, 우리나라 연구자로서 어떻게 ERC 그랜트를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약간 팁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학 소속이나 우리나라 연구소 소속으로는 ERC 그랜트를 신청할 수 없지만 유럽에 있는 대학이나 유럽에 있는 연구소에 겸직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ERC 그랜트를 신청을 할 건데 이게 되면 니네 학교에서 나에게 겸직으로 뭐 풀타임이든 하프타임이든 이걸 오퍼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거기서 오케이를 하는 대학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ERC 그랜트 자체가 되게 프리스티지한 거고 되게 큰 과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학교 입장에서도 그 유능한 연구자가 자기네 학교 타이틀을 가지고 ERC 그랜트를 따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유럽에 네트워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건너서라도 네트워크 있으시면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ERC 그랜트를 우리나라 소속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소속으로 따시면,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겠죠. 연구소에서 내가 ERC 그랜트를 이렇게 조인 그 어플리에이션으로 가겠다 그러면 거기서 다 인정을 해주고 그게 되면 연구를 그냥 평소처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필러 2에 대해서 오늘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이번 호라이즌 유럽에 이제 책정된 그 연구 분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필러 2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총 이제 7개의 클러스터로 이제 각각 나뉩니다. 각각의 클러스터는 각 연구 분야를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뭐 이제 건강과 관련된 뭐 바이오 쪽과 관련된 거 보시면은 일단 약 10조 정도 책정이 돼 있고 뭐 디지털 인더스트리랑 스페이스와 관련돼서는 21조, 제가 주로 그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클라이밋이나 에너지 모빌리티와 관련돼서 20조, 그다음에 이제 뭐 푸드, 바이오 이코노미, 뭐 내추럴 리소스스 이런 거 관련돼서 약 12조. 그래서 규모가 되게 큰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내연국 가입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거랑 동등한 건데 기존에는 뭐 키아트나 아니면 뭐 NRF나 관련돼서 뭐 이렇게 돼서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들어가서 선정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키아트나 NRF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 돈을 받아갖고 이제 들어가게 됐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EU 포털에 내가 베네피셔리 또는 그 컨소시엄 리더로 제가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직접 들어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호라이즌 유럽 과제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 제한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과제 자체는 탑다운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유 과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과제를 그냥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카테고리가 다 정해집니다. 그 주제와 목표와 내가 이루어야 될 항목들이 다 정해지고 그 항목 내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제안서를 준비하고 작성할 기간이 되게 깁니다. 우리나라는 뭐 길어야 한 달 반 아니면 2달 정도라면 이미 2025년 7년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과제들이 나올지 스케줄링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북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과제가 얼마 규모의 어떤 형태의 과제이고 이게 그 최종 이 과제에 몇 개의 컨소시엄이 지원이 될지 그리고 내가 이제 메인 오브젝티브로 어떤 거를 달성을 해야 될지가 이미 2년 전에 나와요. 2, 3년 전에. 그럼 내가 타겟팅을 해서 내가 이 과제에 참여를 해야지라고 하면 남들보다 2, 3년 빨리 원하시면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크리티컬 테크놀로지랑 데몬스트레이션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카테고리가 좀 다릅니다. 그 호라이즌 유럽에는 특히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RIA라고 해서 Research Innovation Action이라는 RIA와 그 다음에 Innovation Action이라 해서 IA라는 카테고리가 두 개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RIA는 Critical Technology Development를 강조를 하는 반면에 IA는 Demonstration을 강조합니다. 이거의 차이점은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RIA는 TRL 레벨이 낮은 좀 기초 연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소가 그 메인 PI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가 참여를 하더라도 인더스트리에게 100% 펀딩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IA는 데몬스트레이션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메인 PI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더스트리가 반드시 리드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고 이거는 전체 연구비의 인더스트리에는 70%밖에 펀딩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30%는 인더스트리가 셀프 파이낸싱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IA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기관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100% 펀딩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차이점은 차이점인데 호라이즌 유럽에서 저도 이제 국내 그 기관이랑 같이 제안서를 작성을 해보기도 했는데 가장 잘 못하시는 부분이 이 디세미네이션이랑 익스플로테이션이랑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아예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 이거와 관련된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그냥 논문 많이 쓰겠다. 이거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항목의 점수를 엄청 낮게 받습니다. 내가 논문만 쓰겠다라고 하면 어디 아니면 컨퍼런스 가서 발표를 하겠다. 이걸 보통 우리 한국 연구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디세미네이션이랑 익스플로테이션이랑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만 하겠다고 하면 점수가 되게 낮습니다. 그럼 주로 얘네들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좀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 링크를 제가 걸어놨는데 이 파일은 PDF로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는 자유롭게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도 유튜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유튜브 채널에 내가 하는 연구들에 대한 비디오를 올린다거나
그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각각의 그런 인터뷰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올려갖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다거나, 만약에 내가 코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툴을 개발을 하면 이런 것들을 오픈 소스로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저널이나 컨퍼런스 가서 내가 발표하고 퍼블리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거 이외로 링크드인 페이지를 이용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한다거나 그런 항목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교나 연구소에서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팀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특히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 내에 커뮤니케이션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그런 일들을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호라이즌 유럽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랑 익스트라폴레이션이랑 그 디세미네이션을 메인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때 저희도 이런 회사를 끼고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럼 저희가 그냥 노력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런 애들은 이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 컨소시엄 파트너로 집어넣고 들어가면 걔네들도 그 호라이즌 유럽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필요한 거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얘기는 할 시간 없을 것 같지만 젠더 밸런스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연구팀이 있는데 다 남자들로만 구성돼 있다. 근데 점수가 이게 젠더 밸런스가 잘 갖춰진 그룹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젠더 밸런스가 잘 갖춰진 팀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호라이즌 유럽은 되게 컴페티티브하거든요. 15점 만점입니다. 이게 총 내가 제안서를 써야 되는 게 이제 3개 항목이 있는데 파트 1, 섹션 1, 2, 3가 있는데 각각 5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총점이 15점 만점이에요. 근데 이게 14점을 맞고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15.5 정도 받아야, 14.5 정도 받아야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5점 맞습니다.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실수 하나가 이 제안서의 당락을 결정을 짓기 때문에 이 젠더 밸런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피셜하진 않아서 적고 있지는 않는데 컨트리 밸런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미니멈 2개국, 미니멈 3개국 유럽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때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거든요. 미니멈 뭐 2개 나라, 유럽 2개 나라, 아니면 이 어소시에이트 준회원국에서 이제 2개 나라 아니면 3개 나라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딱 2개, 3개 나라에서 다양한 연구기관으로 하면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연구기관이랑 함께 들어오는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는 실제 제가 그 EU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EU 과제를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팀이랑 뭔가를 해보라고 되게 인커리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처음으로 준회원국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럼 분명히 EU에서도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받았을 때 한국이 들어와 있는 팀에 대해서 약간 좀 베네핏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뭐 무튼 다큐멘트로 뭔가 있느냐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젠더 밸런스도 보지만 이런 그 컨트리 밸런스, 다이버시티도 되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국 연구자 입장에서는 내년이랑 내후년 콜에 아마 좀 많은, 이미 좀 네트워크 있으시다면 많은 인비테이션을 받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젠더 밸런스, 그러니까 연구팀의 젠더 밸런스 예. 예를 들면 연구 방법이나 연구 내용에 있어서도 젠더, 예를 들면 젠더 이노베이션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안을 하시는 내용, 연구 내용 자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는 내용들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구팀의 구성을 할 때 예를 들면 모든 연구원들이 다 이름이 다 들어가진 않지만 각각의 컨소시엄 파트너들의 메인 리프레젠티티브의 이름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게 다 남자냐, 다 여자냐, 이게 잘 혼합이 돼 있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 잘 만드는 게, 그러니까 남녀 비가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빨리 앞서 나가서 젠더 밸런스나 이퀄리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레이쇼를 보면 여전히
메일 도미넌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뭐 연구팀의 이제 메인 PI들이 각 기관의 PI들이랑 다 합쳐갖고 6명이다. 그러면 잘 되면 4대2 정도 됩니다. 잘 되면. 안 되면은 그냥 6명 다 메일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근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거기 항목에 제가 이제 제안서를 조금 있다가 템플릿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를 보면 이 젠더와 관련돼서 어떤 플래닝으로 어떻게 일할 건지에 대해 항목이 아예 있어요. 거기를 써야 돼요. 내가 이 과제를 할 때 뭐 누구를 하이어링을 해야 되면 항상 뭐 쓰는 말이지만 뭐 젠더 이퀄리티를 강조 뭐 하겠다. 그래갖고 뭐 여성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공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근데 이거를 뭐 TO를 여성에게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또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게 젠더 밸런스가 아니고 그건 또 이거는 이니퀄리티잖아요. 예, 여성에게 그냥 이 TO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니퀄리티입니다. 그죠? 이퀄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젠더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메일이면 남성분들이면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서 딱 보고 아, 여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여성 지원자가 아예 그냥 안 맞고 뭐도 다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여성 과학인 모임이 따로 있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여성 과학인들, 공학인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쪽에다가 이제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예시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다양한 제너럴한 그런 애드버타이즈먼트 사이트에다가 잡 공고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젠더 밸런스에서 여성의 비율을 좀 높일 계획이다 그러면 그런 스페시픽한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가서 내가 공고를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되게 좋은 플래닝 중에 하나죠. 좀 더 이제 그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RIA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TRL 레벨이 약간 좀 낮은 거 1에서 6까지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런 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펀딩 레이스는 이제 100% 모든 코스트를 다 EU에서 커버를 해주고 오버헤드는 25%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우리 기관이 50%를 넣어야 돼, 30%를 넣어야 돼, 15%만 넣어야 돼. 이거는 내고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25%로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 25%면은 어떤 기관에서는 와, 저 정도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유럽 기관에서는 엄청 낮은 겁니다. 유럽 기관의 대부분 오버헤드 레이스는 44%거든요. 저희 학교만 해도 이제 44%대 이제 호라이즌 유럽에서 25%로 못 박아놓은 거는 너무 많은 돈을 오버헤드로 떼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25%로 픽스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한 저 정도 이상 되지 않나요? 25% 이상? 그죠? 30몇 %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돈을 학교나 이제 기관에다가 많이 안 뺏겨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25%로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 브레이킹 스루한 날리지를 개발하고 뭐 약간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RIA는 펀더멘털 리서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EU 포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각각의 이제 콜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쭉 뜨는데 이게 이제 내년 2월 마감인 콜 중에 하나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쪽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와 관련된 콜의 예시를 좀 가져온 건데 이제 Critical Technologies for the Future Ocean Energy Farm이라는 이런 연구 타이틀을 주제로 보면 여기 Type of Action 자체가 RIA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게 딱 나오면 아 요거는 대학에서 메인으로 PI를 해서 리딩을 할 수 있는 연구고 TRL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Show More 요거를 탁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 과제가 어떤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어떤 expected outcome을 내가 어치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과제가 되게 그 바텀업 과제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EU 과제는 대부분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유럽 내부에서 모든 나라들이 이 로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 밀고자 하는 연구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연구 분야와 관련된 연구 주제가 이 호라이즌 유럽 과제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되게 이제 그 각 나라에서는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주제가 안 나와버리면 향후 2, 3년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제안서를 쓸 기회조차도 없는 거니까
각 나라에서 이게 로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이 로비가 뭐 안 좋은 블랙 로비가 아니고 화이트 로비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왜 우리가 이 연구가 필요하고 이게 왜 유럽에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이제 그런 디스커션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과제들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도 이런 거에 대한 컨트리뷰션 할 수 있게끔 각 나라에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런 로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이미 시작하기로 한 거고 내년에 나오는 연구 과제들은 이미 정해졌어요. 어떤 과제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건지가.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이제 오피셜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내후년 이제 그 다음 라운드가 되는 아니 끝났군요. 2027년까지잖아요. 이 호라이즌 유럽이. 그럼 이제 호라이즌 유럽이 2027년에 끝나면 이제 향후 5년에서 7년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열심히 그 로비에 참여를 해서 각각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6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연구 관련된 이런 여기 6개의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분야가 어떤 시너지를 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를 열심히 셀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런 주제 과제들이 리스트업이 돼서 어나운스가 돼야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자들도 이제 다양하게 참여가 가능할 테니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미 2025년, 2026년, 2027년 과제들이 곧 조만간에 오피셜하게 릴리즈가 될 거거든요. 모든 과제들 리스트가. 저는 이제 먼저 받아볼 수가 있었고 먼저 받아봤는데 제가 연구하는 이제 풍력과 관련된 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올해 아까 전에 보여드린 2025년 2월까지 2023년, 4년, 5년 이 3년 동안에서는 그래도 해상 풍력과 관련된 거나 그냥 풍력과 관련된 게 한 7개 정도 됐었거든요, 과제가.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 3년간은 이제 딱 과제가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이유 과제 풍력과 관련된 거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라기보다는 제안서를 쓸 기회가 있는 게 딱 2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레어한 게 되는 거죠. 1년에요. 각각의 클러스터에서요. 되게 많습니다. 제가 몇 개를 세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됩니다. 이게 페이지가 엄청 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향후 나오게 될 그런 과제 리스트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expected outcome이랑 이제 스코프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프로젝트가 이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 한 개에 대해서는 커버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 중에 4개 중에 하나라고 있지만 제가 지원했던 지난번 과제는 이게 4개면 이 4개를 모두 다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뭐 1번, 2번, 3번, 4번 이 항목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AI에 관심이 있고 AI를 이용해서 뭐 오션 에너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어드레스 하겠다라고 제가 제안서를 방향을 잡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 미니멈 3개를 만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미니멈 3개만 하는 것보다는 at least 미니멈은 그러니까 바텀 라인이 그거라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게 좋죠.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건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결되는 얘기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제안서를 쓸 때 할 수 있는 거에 기본 2배에서 모르겠습니다. 2배? 1.5배에서 2배는 한다고 쓰시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경험했을 땐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한국 대학이나 연구소랑 같이 이제 한국 제안서를 쓸 때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이 돈과 이 기간으로 이거 할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과제가 돼도 걱정인 게 되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유럽 과제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근데 심지어는 내가 할 만큼 이상을 하겠다고 쓰면 리뷰에 나와요. 이거는 unrealistic하다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할 만큼 하겠다 그러면 모자란다고 나오고 한 거에 1.5배에서 2배를 하겠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전혀 없으시고. 근데 유럽 제가 했던 과제 중에 제안서 참여했던 과제 중에 좀 많이 하겠다고 썼더니 unrealistic하다 플래닝이. 이거는 achievement 하는데 되게 suspicious하다는 코멘트가 딱 나오고
코멘트가 위크니스로 하나 뜰 때마다 0.5점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15점 만점에 15점은 돼야 이 과제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14.5점이 되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14점이면 그냥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발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위크니스로 코멘트가 2개 있다. 그럼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퍼펙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안서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IA는 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으니까 또 빨리 넘어가면 얘는 이제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인더스트리얼 리드를 하고 이제 대신에 이제 TRL이 되게 높은 이제 상용화 단계에 거의 다다르는 그런 관련된 연구가 되겠고 보시면 이제 70%만 프로젝트 펀딩을 코스트를 그 인더스트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 이유가 우리나라도 제가 비슷하게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인더스트리얼 리즈가 있어야 돼요. 내가 30% 돈을 집어넣고 여기 들어와서 이걸 만들어내겠다. 이제 EU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이걸 데몬스트레이션에서 TRL을 높여서 거의 상용화를 해야 되는 과제인데 나는 여기다가 우리 돈 30%를 넣을 마음도 없어. 그냥 니네가 100% 주면 할게라 그러면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이렇게 워추한 테크놀로지가 아직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인더스트리가 리드하면서 인더스트리가 30% 돈을 묻고 들어와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는 가능합니다. 베네피셔리로. 파트너로 참여가 가능하고 이제 대학인 경우에는 non-profit organization이니까 10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제가 하고 있는 그 윈드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제 demonstration of innovative floating wind concept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V식 풍력 발전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 인스톨레이션에서 데몬스트레이션까지 해야 되는 과제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타입이 IA라고 했고 이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expected outcome이랑 이제 이런 work scope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제 제안서를 쓸 때 이 아웃컴을 어떻게 어치브할지를 잘 디스크라이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할지에 대한 것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읽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제가 지금 요거는 EU 포탈에 가셔갖고 내가 이 과제 번호를 알거나 아니면 과제 제목을 알아야 이거를 타이핑을 해서 설치를 해서 그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거라면 사실 그 구글이나 이런 데 가셔갖고 이제 Horizon Europe Work Program for 2023 to 4 아니면 이제 5 to 6겠죠. 그거를 타이핑을 해보시면 이런 웹사이트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거기 보시면 여기에 이런 워크 프로그램이라고 전체 그 각각의 필러들에 대한 워크 프로그램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쫙 돼 있고 내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클러스터 5가 이제 에너지랑 클라이밋이랑 모빌리티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보려면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대한 그 2023, 2024년도의 과제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2023, 2024년도에 클러스터 5에 해당하는 모든 과제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2년 동안에 제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제가 이거를 다운을 미리 받아놓은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5, 2026은 조만간에 릴리즈가 될 겁니다. 이걸 다운을 받는 동안에 보시면 이제 저걸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들이 PDF 파일로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각각의 이제 클러스터 5에서 이제 그 클라이밋 에너지 앤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 2년간의 과제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되고 거기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하셔도 되고 이제 뭐 쭉 리드업을 해서 요 과제가 내가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그 과제 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 과제의 이름이 뭐고 여기 보면 약간 Demonstration of Innovative Floating Wind Concept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IA와 관련된 타입이고 거기 타입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 이 과제 하나당 맥시멈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15 밀리언 유로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 전체 책정되어 있는 맥시멈 금액이 30 밀리언 유로라고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이 과제는
2개를 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거를 10밀리언짜리로 세 그룹이 지원을 할 리는 없겠지만 보통 이제 15가 맥시멈이면 보통 15를 맞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10으로 뭐 선정이 된 게 뭐 10밀리언짜리가 있으면 10밀리언이 남으니까 거기에 또 10밀리언짜리 남으면 그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했는데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내가 맥시멈으로 얼마를 여기서 로케이션 할 수 있고 전체 이 과제로 이 주제로 몇 개의 과제가 선정이 될지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expected outcome이 어떻게 되고 뭐 methodology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콜들이 예를 들면 얘가 이제 climate science and responses와 관련된 카테고리에 이렇게 과제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cience response와 관련돼서 이제 이거는 2023 D02019 이건 D101이잖아요. 01과 02는 그 스프링 데드라인이냐 윈터 데드라인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2023은 2023년 데드라인이라는 거고 2023은 2024년 데드라인이라는 거고, 이거와 관련돼서 데드라인이 뭔지는 요 정보에서는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아까 전에 그 포탈을 가시면 여기 이제 데드라인이 언제까지 이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지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일이 이 콜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릴리즈가 돼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빠르면은 1년 전, 길면은 2년 전에 이 프로그램 리스트업이 다 돼서 어떤 주제로 어떤 과제가 얼마 규모로 나올 건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컨소시엄을 만드셔서 준비를 하셔갖고 제안서를 잘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뭐 이 주제는 이거고, 뭐 EU에서 expected한 contribution이 이런 거고, 이제 그러니까 최대 버짓 15밀리언까지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RIA고, 뭐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있으니까 요거 관련돼서 요거 이제 expected outcome이랑 이 스코프 읽어보시고 아 요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호라이즌 유럽의 일반적인 그런 그 내용이라면,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성공은 못했지만 아쉽게 떨어진 과제이긴 한데, 이 과제를 제가 지원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준비를 했었고, 뭐 이게 반드시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구나라고 좀 아시면 나중에 그 준비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봤을 때는 7개의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 콜이 뭔지를 꼼꼼하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메인 PI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를 베네피셔리 멤버로 들어가서 누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게 어떤 콜이 어베일러블 한지를 미리 알고 미리 컨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년 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년 과제들이 리스트업이 이미 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가셔서 보시고 아 내가 이런 과제에 관심이 있으면 그 과제가 어떤 내용으로 데드라인이 언제고 과제 규모가 뭐고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거를 알게 됐다면 이제 내가 만약에 메인 PI로 할 거든 아니면 내가 메인 PI로 안 하더라도 이 전체 이 스코프에 맞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objective랑 planning이 있는데, objective는 아까 전에 expected outcome이 있기 때문에 그 outcome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objective를 가지고 와야 될지, 그리고 요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planning을 가져야 될지를 좀 스케치를 해보시면 바로 이제 스텝 3로 아 내가 어떤 컨소시엄 멤버들을 가지고 어떻게 과제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컨소시엄을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안서를 쓰는 것도 어렵지만 이거 역시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컨소시엄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 이번에 한번 하자,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야, 뭐 한번 우리 노력해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이게 유럽에서는 잘 안 통합니다. 막 열심히 하고 있다 갑자기 우리 이 돈으로 못 하겠는데 갑자기 한 데드라인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나갈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저는 한 번은 이 호라이즌 유럽은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큐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PhD 학생들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되게 경쟁률도 높고 되게 1년에 딱 한 번 쓸 수 있는 과제인데 제안서 마감 일주일 전에 한 대학이 나가버렸어요. 자기 못하겠다고. 그러면 엎어지는 거거든요. 그 1년 동안 준비해온 그 모든 노력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을 만들고 이 컨소시엄을 잘 이끌어서 메인 PI로서 으쌰 하고 끌고 가는 게 되게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부분의 여기 계신 그 과학인이나 공학인 분들도 그러겠지만 유럽과 네트워크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는 좀 어려우실 거거든요. 대부분 뭐 미국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고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유럽 쪽의 네트워크를 빌드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호라이즌 유럽이나 모든 유럽 과제에는 내가 누군지를 광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내가 이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내가 누구고 나의 엑스퍼티는 뭐고 내가 이런 거니까 니네가 이런 분야로 뭔가를 할 거면 나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공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도 한 번도 거기다가 리스트해 본 적도 없고 저는 한 번도 그걸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찾아봐서 할 거면 이미 컨소시엄이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컨소시엄 멤버들이랑 본딩이 잘 안 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되길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제안서를 써주는 회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석세스 레이트도 되게 높아요. 네. 제안서를 써줘요. 근데 이게 일리걸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안서를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써주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제안서가. 항목도 딱딱딱딱 정해져 있고 유럽에서 평가자들이 EU에서 평가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이언티픽한 그런 knowledge나 그런 내용을 모를 뿐이지 제안서를 어떻게 쓰면 그 사람들이 좋게 읽을 수 있을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더스트리가 리드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들을 끼고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 좀 더 편하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만 주면은 거기서 다 해줘요. 엄청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 우리 컨소시엄에 어떤 메인 PI가 이런 제안서를 써주는 회사를 데리고 들어오면 그 제안서 써주는 회사가 이런 그 코디네이션도 다 해주고 미팅도 다 잡아주고 자기네들이 이제 제안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템플릿으로 내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정보들을 필링 해줘. 그럼 주면 그걸 다 취합해서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서 제안서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이게 회사마다 다른데 안 되면은 과제가 선정이 안 되면은 그냥 돈 안 줘도 돼요. 저희가 페이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과제가 선정이 되면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책정을 해놔요. 그러면 그거를 주려면 이제 오버헤드에서 떼서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리걸한 건 아닙니다. 리걸한 거긴 한데 대부분 대학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를 끼고 들어갈 수 없고 제가 직접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뭔가를 하신다면 하여튼 뭐 그런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회사가 있으면 그런 회사들이 이제 컨소시엄 관리를 잘해주니까 좀 더 수월하긴 한데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메인 PI로서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프로젝트 아이디어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어떤 컨소시엄 멤버들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좀 짜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연락을 할 때 제가 이제 스케치업했던 아이디어를 보내면서 이제 연락을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두리뭉실하게 내가 이런 과제에 이런 규모로 이런 걸 해볼 건데 너 같이 할래?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쪽에서 카인드하면 좀 더 디테일한 디스크립션 좀 줘볼래?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카인드하지 않으면 그냥 아예 응답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읽어보고 스텝 2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스케치업을 해놓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컨소시엄 멤버들 캔디데이트한테 연락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컨소시엄 멤버들은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많아서 내가 과제들을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연구비를 너무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잘 매니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이 뭐 완전히 셋업이 되지 않았어도 뭐 예를 들면 뭐 나 말고 하나 기관, 나 말고 2개 기관 정도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디스커션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 과제를 쉐이핑을 할지를 이제 그때부터 논의를 하게 되고 그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로포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스텝 4랑 스텝 5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버짓을 디스트리뷰션 할 때 as early as possible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각각의 컨소시엄끼리 내가 얼마만큼의 버짓으로 얼마만큼의 일을 할지를 정확하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컨소시엄, 대부분의 컨소시엄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버짓은 나중에 일단은 모여서 일 같이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버짓을 다시 리얼로케이션을 하더라도 그때 하자라고 하면 대부분 막판에 아, 나 이 돈 가지고 일 못해 라고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이런 워크스코프에 누가 얼마만큼의 컨트리뷰션 할지가 정해지면 그럼 버짓은 어떻게 가자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정해놓고 물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나중에 이제 파이널 튜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버짓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이제 버짓도 마무리하고 이제 끝나면 이제 서브미션 하면은 이제 되는 스텝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제가 넥스트팜이라는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어크로놈이고 제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Critical Technologies for Offshore Wind Farm of Future라고 하는 이 콜 아래에서 2023년도에 이제 제가 제안서를 제출을 했던 건데 제가 이 콜을 한 1년 전에 먼저 보게 돼서 아 내가 이걸로 한번 과제를 써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최대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6밀리언 유로였고 이제 18밀리언 유로가 맥시멈 펀딩이었으니까 이제 과제를 3개 정도 준다는 거였으면 보통 3개 주면 많이 주는 거거든요. EU 과제에서. 이 정도면 좀 해볼 만하다. 그리고 석세스 레이시 보통 20% 아래입니다. 운이 좋으면 20%, 좀 되게 하이리 컴피티티브 하면 한 14, 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경쟁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제가 본 다음에 아 요거 좀 내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요 과제를 이제 EC 포탈에 들어가서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프로젝트 리드업 해갖고 이게 expected outcome이 뭐고 이거를 할 때 그 expected work scope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 리스트업을 제가 따로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 expected outcome이랑 이 work scope를 맞출 수 있게끔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이제 디벨롭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이 과제를 할 때 제가 유레카 프로젝트로 유럽에 있는 다양한 산업체들이랑 이제 그 TLP라고 이제 텐션 렉 플랫폼이라고는 뭐 이제 그 특별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뭔가를 과제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그 이미 유럽에 있는 몇 개 회사들이랑 과제를 하나 하고 있었고 이제 이게 부유식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요 풍력 발전기 모델을 이용해서 윈드팜으로 확장을 하는 과제로 좀 확장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같이 컨소시엄 멤버에 있었던 몇 개 회사들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야, 이런 게 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했던 과제들이랑 잘 맞을 것 같고 이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스케치업을 해놨거든요. 아까 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뭐 워크 패키지 1은 뭐 매니지먼트니까 이건 크게 상관이 없고 이제 뭐 2는 뭐 워크 패키지 2에 뭐 태스크는 이렇게 하고 3는 이렇게 하고 4는 이렇게 하고 뭐 5 디세미네이션 이거는 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스케치업 한 다음에 내가 할 내용은 뭐고 뭐 니네 회사가 할 내용은 뭐고 니네 회사가 할 내용은 뭐고 요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 컨소시엄 멤버를 찾아야 되는데 니네들이 생각할 때 이런 아이디어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게 어떨 것 같아라고 제가 이런 스케치업 한 거를 그런 기존에 있는 그 인더스트리에 같이 일했던 그런 회사들한테 전달을 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같이 해보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요런 것들은 뭐 자기가 아는 이런 회사 아니면 이런 학교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네트워크가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으시고 근데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이거는 무조건 니네가 해야 되고 요거는 무조건 얘네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사람들의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난 이거 말고 난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건 내가 이것만 하면 나 굳이 컨소시엄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누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크게 그려놓고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유럽 과제 같은 경우는 한 기관에서 여러 개의 과제에 참여해도 돼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의 뭐 서울대학교 기계항공우주공학과 아니면
내가 오퍼를 받은 기관에서 나에게 펀딩을 오퍼한 규모도 작고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 일단 아예 그냥 그 컨소시엄에 안 들어가고 다른 컨소시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할게 그리고 되게 비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정치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해야 됩니다. 저만 해도 유럽콜이 하나가 뭐 VC 풍력이나 풍력으로 뜨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4-5군데에서 연락 옵니다. 이거 같이 할래? 이거 같이 할래? 이거 같이 할래? 그래서 이제 도의적으로 내가 이 과제로 하고 있으니까 나 말고 다른 애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이제 저희 학과에서 모든 과제에 다 들어가긴 합니다. 같은 PI 제 이름이 다 들어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낚싯대를 많이 뿌려놓는 거죠. 이 중에 어떤 게 걸려도 걸리게.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일리걸한 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건 안 되지만 왜냐면 뭐 그래도 아예 법적으로 안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컨피덴셜한 거잖아요. 내가 우리가 이 과제를 들어가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이 제안서를 쓸 건지 이쪽 그룹이랑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쪽 그룹이랑은 그래 우리는 또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보통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관. 근데 그 말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리드를 하려고 하는 컨소시엄에서 제가 컨소시엄 베네피셔리들을 좀 잘 케어를 안 해주면 그 그룹들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나가고 다른 데 붙어서 거기랑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조심하게 잘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빌드업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EU 과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수월했지만 이제 이러지 않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메일을 막 씁니다. 원래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이쪽 분야에서 일했던 연구소나 회사들한테 이런 과제가 이런 걸로 떴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해볼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그룹, 두 그룹이 오게 되면 그 그룹이랑 같이 이제 계속 빌딩업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PI를 하실 거면 버짓 규모를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이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다는 걸 확실하게 자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받다 보면 나가란 말을 하기 어렵거든요. 나중에 우리 돈 없으니까 니는 나가라는 말 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메인 처음부터 이제 그걸 잘 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멤버는 버짓 허용한 한도 내에서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그 모집이라고 하죠. 같이 이제 모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컨소시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과제를 할 때 제가 코디네이터를 했고 이제 블루니어블이라는 스페인 회사랑 그 EDF라는 그 에너지 디스트리뷰터 그 우리나라 한전 같은 회사죠. 그다음에 GE 리뉴어블 에너지, 그다음에 GMC라는 회사, 그린스퍼라는 회사, 요 회사랑 이제 그 워리 카타풀이라고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연구기관,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콘스라고 얘네들이 그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회사를 끼고 들어와서 이렇게 8개의 베네피셜, 그러니까 EU 준 회원국 이상, 회원국 준 회원국이 되는 요 8개가 이제 들어와서 제안서를 그 메인 파트너로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한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전은 어소시에이트 파트너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한전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할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집어넣을게 하고 자기가 돈을 넣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되면 뭐 한전 입장에서는 이 과제에서 자기네들이 이만큼 컨트리뷰션 할 수 있다라고 규모를 정해놓으면 이제 그만큼의 이제 워크 태스크를 이제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소시에이트 파트너가 자기 돈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아까 전에 이게 그 6밀리언짜리 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6밀리언 플러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6밀리언의 일을 하겠다고 이만큼을 쓰고 거기에 이제 어소시에이트 파트너가 거기에 뭐 1밀리언 유로, 1밀리언 유로를 자기가 묻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제 규모가 이런 식으로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 준회원국이 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그거를 뭐 키아트나 아니면 이제 NRF에다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아갖고 이제 쓰는데 거기서 다 주면은 땡큐인데 다 안 주면은 그만큼 받고 회사에서 집어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됐죠. 여튼 그래서 이제 그 라이팅을 이제 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컨소시엄의 100%가 다 구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레귤러 미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오늘 하고 뭐 다음에 또 하자.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처럼 한 달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되면 뭐 카톡에 막 불날 정도로 뭐 마지막 일주는 막 매일매일 막 100개씩 오잖아요. 카톡이. 이거 줘 하면서. 근데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롱텀이기 때문에 뭐 위클리 미팅 아니면 바이위클리 미팅으로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항상 만나셔서 레귤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투두 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안 됐으면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항상 해야 되고 레귤러 미팅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안서 작성할 때 역할 분담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45페이지 쓰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도 페이지 리밋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페이지 리밋보다 어펜딕스로 들어가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보통은 제가 참여했던 컨소시엄들은 뭐 그게 페이지 리밋이 30페이지면은 어펜딕스가 한 100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100장 읽어볼 수나 있나요? 그래도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그런데 여기는 딱 45페이지 안에 모든 걸 다 녹여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내가 쓸 만큼 다 쓸 수 있는 거와 내가 딱 정해진 내용 안에 내가 하겠다는 것들을 다 담아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45페이지니까 그냥 쓰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45페이지에 맞춰서 이 내용을 되게 테크니컬하게 사람들이 어트랙티브를 갖게끔 쓰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서 절대 혼자서 쓰시면 안 됩니다. 항목들을 다 나눠서 이게 맨 처음에 보면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을 쓰는 걸 무조건 나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면 뭐 A라는 기관에서 하겠다는 걸 제가 모르는데 그걸 써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다 잘 써요. 모든 베네피셔리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뭐 디세미네이션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뭐 스테이트 오브 아트는 어떻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뭐 리서치 퀘스천 어떻게 가져가고 여기에 리서치 메소돌로지가 어떻게 접목이 될 거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PI가 혼자 쓰기에는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처음부터 베네피셔리들한테 각각 어사인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네가 메인 리드로 써. 이건 네가 써. 이건 네가 써. 그래서 메인 PI는 그것들을 팔로우업 하다가 막판에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뭐 교수님이 쓰는 영어 스타일이 다를 거고 제가 쓰는 영어 스타일이 다를 거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컨소시엄 멤버로서 제가 막 태스크를 막 줬어요. 그럼 쓰는 방식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PI의 롤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막판에 이제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제 그 쉐이핑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혼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워크로드를 배분하는 게 좋고 하드 데드라인을 정해서 딱딱딱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안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PI 성향에 따라 다른데 PI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쓰던지 아니면 잘라내든지. 네. 근데 잘라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PI가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 다 제가 써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팅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열심히 쓰는 거고 이제 템플레이트도 EC 포탈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거의 안 바뀌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팁인데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베네피셔리 기관 중에 대학교나 이제 연구기관이 있으면 보통 그 학교나 연구기관에 리서치 서포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EU 과제의 석세스 레이트를 높이려고 자기네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안서의 이 항목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쓰면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컨피덴셜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으로 절대 보이지 않거든요. 공유도 하지 않고. 하지만 내가 이 컨소시엄 멤버 안에 그런 대학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있으면 걔네들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니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냐? 있으면 이게 공유가 가능하냐? 만약에 공유가 불가능하면 여기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리스트업을 하면 좋을지 의견을 달라. 왜냐면 그거에 맞춰서 쓰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유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 건지를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공유가 가능하다면 그거를 그 템플레이트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그 내용에 맞춰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서 템플레이트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크게 어플리케이션은 파트 A랑 파트 B로 나뉘는데 파트 A는 이제 어드미니티브 폼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파트 A는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컨소시엄 멤버, 그러니까 베네피셔리 기관에 대한 테크니컬 정보들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포탈에서 제가 이런 정보를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어사인 해갖고 그 사람 각 기관에서 들어와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버짓과 관련된 것만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각각 기관에서 와서 좀 해줘야 됩니다. 이제 파트 B가 이제 메인으로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메인 어플리케이션이고 이게 이제 페이지 리밋이 45페이지가 되고 요건 크게 이제 세 개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Excellence, Impact, 그다음에 Quality and Efficiency of Implementation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템플릿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45페이지에 딱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뭐 섹션 1은 Excellence에 1.1은 Objective랑 Ambition, 1.2는 Methodology, 그다음에 이제 Impact에 들어가면 2.1은 Project Pathway Toward Impact, 그다음에 2.2는 Measure to Maximum Impact. 여기 이제 Dissemination and Exploitation이나 이제 Communication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Section 3가 되면 이제 Quality and Efficiency of Implementation에서 이제 Work Plan이랑 Resource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우리 그 컨소시엄의 캐패시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보통 요 3-1이 대부분 이제 테크니컬한 내가 이 과제에서 어떻게 어떤 연구를 할지가 여기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이 전체를 다 해서 45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섹션 1을 하는데 한 15페이지 정도 씁니다. 이 섹션 2를 하는데 한 10페이지 정도,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 써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 3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테크니컬하게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할 건지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템플릿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첫 대문이니까 그냥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 맥시멈 한 페이지 정도 되게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하고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아까 전에 이제 Objective and Ambition 그 항목이 있다고 Excellence 부분에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보면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EU 템플릿에서 이 항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돼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템플릿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얘네들이 레코멘드를 해놔요. 요 내용은 한 4페이지 정도가 좋다. 물론 뭐 4페이지보다 넘으셔도 되고 덜 쓰셔도 되는데 맥시멈 45페이지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돌로지 부분이 한 14페이지 정도 써라.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항목들이 다 들어가게끔 써야 됩니다. 이런 항목들, 이런 블랙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게. 그래서 이제 임팩트로 들어오게 되면 임팩트에서 이제 2.1은 4페이지 정도 쓰고 뭐 얘는 5페이지 정도 쓰고 그다음에 이 서머리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섹션 3로 들어오게 되면 뭐 워크플랜이나 리소스는 한 14페이지 정도 쓰고 만약에 19페이지 정도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이거를 바탕으로 자기네들 경험을 녹여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면 좋다라고 이미 좀 더 세분화돼서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후기관의 베네피셔리의 그런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10분. 예. 그래서 이제 뭐 서브미션을 집어넣으시면 아까 데드라인이 있었잖아요. 뭐 2025년 2월 29일이다. 그럼 제가 만약에 오늘 어느 정도 돼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이 될 때까지. 제가 업데이트해서 서밋해도 그 다음에 또 서밋 할 수 있고 서밋 할 수 있고 계속 서밋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방법은 제안서가 준비되면 그냥 서밋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오게 되는 거를 확인도 하셔야 되고 아 이렇게 그 제가 서밋을 하면 이제 이시포탈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거든요. 네 제안서 잘 서밋 됐다라고. 그러면 뭐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업로드를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계속 서밋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리는 방법 이제 기다리는 일밖에 없죠. 이제 크로스핑거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RIA랑 IA에 대해서 이제 평가 항목이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평가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이 파일을 가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것도 이제 보면 호라이즌 유럽에 뭐 이런 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뭐 펀딩은 누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밸류에이션 크리테리아가 어떻게 내가 이걸 엑셀런스는 어떤 거를 평가를 할 거고 임팩트는 어떻게 할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거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젠더 디멘전이랑 뭐 R&I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평가 항목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서를 내잖아요. 그럼 이제 평가가 오게 됩니다. 근데 평가가 우리나라 평가는 제가 봤을 때 한 페이지를 꽉 채워서 오는 평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잘 반영된 것 같음, 뭐가 부족함, 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음, 뭐 그래서 뭐 갑으로 줄 때도 있고 뭐 이게 뭐 뭐 적당히 뭐 필요한 뭐 반드시 필요한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이유 과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서머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스트롱한 거랑 위크니스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오버락에는 어떻게 되는데 뭐 크리티컬한 거 어떻게 되고 뭐 스트롱한 부분은 뭔데 어떤 거는 좀 모자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제 마크는 지워놨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내가 이 15점 만점에 몇 점, 15점 만점에 몇 점, 15점 만점에 몇 점, 15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threshold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5점 만점에 threshold가 3, 5점 만점에 threshold가 3, 5점 만점에 threshold가 3. 이 말은 내가 다른 거는 다 5.5점 맞았어도 여기서 만약에 2.5 맞잖아요. 그럼 얘는 threshold를 넘은 게 안 되니까 그냥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5, 5, 2 맞으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12점이기 때문에. 14는 맞아야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니까. 그래서 좀 되게 디테일하게 피드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에서 14%가 일반적이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15점 만점에 14점을 맞으면 세이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발 과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보다는 개발 과제. 이 기술을 개발해라. 이 기술을 개발해라. 이런 걸 개발해라. 보시면 이거는 약간 좀 조선해양 쪽과 관련된 건데 보면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뭐 나오잖아요. 과제 올해 뭐 이런 과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 보면 다 개발이에요. 개발. 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개발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공고기간 한 달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됩니다. 이 과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한 달 안에 내가 컨소시엄 만들어서 제안서 뭐 하고 버짓하고 이런 걸 다 한 달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호라이즌 유럽이랑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범위가 대부분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어갖고 자율성이 좀 낮고 준비랑 작성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좀 강조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리밋 외에 어펜딕스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버짓 규모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걸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홍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유럽 과제에서 되게 중요하고 과제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와 사용 및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유럽 과제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선질문이 몇 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는데 말씀 주시면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